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면이 불규칙한 게 1등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못 자는 건 아닌지, 혹은 그때 먹었던 수면제 의존이 생겨버려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반복이 되는 만성 불면증 사례도 있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체에 손상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잘 생기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등 많은 질환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잠을 잘 자기만 해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5분 만에 잠들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잠이 중요한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옛날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수면장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면 의학적인 정의는 일주일에 3일 이상 못 자는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이유 없이 잠을 못 잔다라고 하면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면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불면증에 많이 시달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를 보면 50여 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늦게 자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수면이 불규칙한 게 1등이었습니다. 불규칙하다는 거는 수면 시간이 적게 자다가 많이 자다가, 혹은 잠 들고 깨어나는 시간이 일찍 잤다가 늦게 잤다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해지면서 수면 리듬, 생체 시계가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면증의 제일 흔한 원인, 제가 10년 전에는 못 봤던 거, 바로 스마트폰이고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습관, 교대 근무로 인해서 생체의 시계가 깨지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고요. 60대 이상의 고령에서의 불면증 원인은 조금 다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피곤하니까 너무 일찍 오랫동안 누워있는 습관, 활동량 부족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오랫동안 먹어온 수면제 의존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불면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앓은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가끔씩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 반알을 가끔씩 먹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집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잠 못 자는 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매일매일 먹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용법을 지키고 잘 드셨으면 되는데,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아니면 너무 일찍 먹게 되고 하면서 수면제가 지금은 하루에 4알 드시고 있습니다. 이분의 생활 패턴을 좀 자세히 여쭤보면, 저녁 시간만 되면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까봐 8시, 9시부터 눕고, 이때 수면제 4알을 먹고 잠을 잡니다. 누워도 바로 잠드는 건 아니고 설잠을 좀 자다가 2-3시간 자다가 11시, 12시에 잠을 깨고, 이때는 다시 자려고 암만 노력해도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날은 수면제를 다시 한 알 먹고 또 잠을 자게 되고,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자주 꾸게 되고, 아침 5시, 6시 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수면제가 몸에 남아있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누워서 계속 뒤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기상 시간은 8시, 9시, 10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아침에 그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몸은 잔다고 자꾸 생각하고, 이분은 안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이럴 때 약간 설잠을 계속 자거든요. 수면제 기운 때문에 자꾸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누워있거나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이상을 살다 보니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원래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가족들하고 사이도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성의 심한 불면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좋아질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불면증을 그냥 약만 먹으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게 수면 부족이고, 반대로 잠을 잘 자기만 해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신체가 휴식을 취하면서 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꿈꾸는 시간에는 우리 뇌를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연결은 지워주고 중요한 연결은 강화시켜주고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기능,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반복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장에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원래 해야 되는 일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안, 우울, 짜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면증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신체에 손상이 누적이 됩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잖아요. 노화가 오면 병이 생기는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으면 그 노화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도 잘 생기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등 많은 질환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알고 보면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않았던 습관, 불면증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분 만에 잠들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2가지 이유로 잠을 잡니다. 첫 번째로는 생체 시계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물질이고요. 깨어있는 동안에 피로 물질은 점점 쌓이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늘어난 피로 물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피로 물질을 잘 쌓이게 해서 피로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자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치료 방법 설명드릴게요.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잠드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니까 불면증인 거잖아요. 불면증 없는 분들도 내가 자고 싶다고 바로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상 시간입니다.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고 취침 시간을 정할 때 절대로 길게 정하면 안 됩니다. 6시간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8시간을 자려고 한다? 너무 욕심입니다.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잘 자는 것을 목표로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잠자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좀 더 교정하고 싶은 경증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결정을 해서 수면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정했으면 이거를 지켜야 될 텐데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됩니다.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여유를 줘서 조금 더 늦게 일어나거나 조금 더 일찍 자거나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노력을 할 때 주말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약 2주, 3주만 해도 불면증이 얼추 좋아집니다.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은 하루라도 길게 자면 안 돼요. 피로 물질을 잘 쌓아가고 있다가 하루 만에 다 고갈시키면 다시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날부터 또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생체 시계의 리듬이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설정하실 때 좀 아침형 인간도 있고 올빼미형 인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된다. 생활 패턴이 그렇다라고 하면 2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난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규칙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면 패턴은 앞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난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피곤하니까 8시부터 누워 있는데 4시에 깨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일찍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10시 이후로 설정을 하셔서 바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자기 전 루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신경계가 많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겠죠. 내가 10시, 11시에 퇴근했는데 11시, 12시에 자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시에 퇴근해서 흥분돼 있는 신호가 가라앉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12시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 환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잠을 너무 빨리 자려고 하면 잠은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내 흥분돼 있는 이 신경이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돼요.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집안일을 몰두해서 한다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는 집을 조금 어둡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밝은 빛 하에서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둡고 주황색 간접등으로 좀 교체를 해서 1-2시간 전부터 빛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빛은 생각보다 강렬해요. 스마트폰의 내용 역시 뇌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불면증
불면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30분 전에 중단을 하시고요. 불면증이 심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적어도 1시간 전에 스마트폰 중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대로 침실로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거실에서 충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책도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접적인 빛은 영향이 적습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 됐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수면 호르몬이 점점 분비가 되고 각성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잘 준비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낮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입니다. 낮 동안에 활동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빛은 우리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 동안에 수면 호르몬을 꽉꽉 눌러놔야지 잘 저장돼 있던 수면 호르몬이 밤에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통해서 햇빛을 쬐주시는 게 좋고 밖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강한 빛을 틀어놓거나 스탠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선에서 눈 쪽으로 식사하면서 빛을 비춰주는 광치료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피로 물질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나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낮에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기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피로 물질이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밤 동안에 잠을 드는데 힘들고 수면 유지가 잘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셔야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운동을 마치는 게 좋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 심하지 않으면 오전 중에 한 잔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수면제를 끊고 싶다라고 하면 커피를 완전히 끊고 적어도 2-3개월은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잠도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절대로 주무시지 말고요.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점심 무렵 전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자는 낮잠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오후 일을 위해서 활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간헐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먹고 있어서 수면제 없이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을 푹 자려면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쉽게 드니까 술에 의존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반잔으로 시작했다가 한 잔, 2잔, 1병, 2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은 잠을 유도는 할지언정 잠을 유지하는 것은 방해를 합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피곤하게 만들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더 못 자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술은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수면제는 0.1mg 단위로 조절해서 수면제에 처방을 하는데 술은 그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지면 의존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에도 술 많이 마시면 간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술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혹은 불면증이 심하지 않다면 술 마시는 횟수,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불면증이 심하다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3달 정도는 커피를 끊는 게 좋고요. 수면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쉽게 드는데 수면 무호흡이 심해져서 정작 수면의 질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성이나 의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되도록 안 먹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면제를 오래 드셨는데 갑자기 끊으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다시 분비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스케줄을 짜셔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도 있고 꿈을 자주 꾸는 분도 있어요. 꿈은 많이 꾸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잠인데 중간에 자꾸 깨다 보니까 잊어먹어야 될 꿈을 많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즉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계를 없애시고요. 시계를 보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잠에서 확 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수면의 깊이는 얕아져서 자주 깨게 되고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대신에 조금 모자란 정도로 짧은 시간을 잠을 자면 잠의 깊이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6시간을 깊이 자게 되면 그 다음에 6시간 반 자는 건 어렵지 않고요. 7시간 자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을 깊이 자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된다면 서서히 잠자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는 한 15분, 20분 잠자는
잠자는 걸 시도를 하고 안 되겠으면 밖으로 나오세요. 책도 보고 활동도 좀 하시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서 잠을 시도하고 안 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날은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빨리 잠을 잘 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정말 민감한 센서가 있는데 뇌가 빙빙 돌거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심한 경우에는 메스껍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혼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어지럽다고 하면 제일 흔한 건 이석증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어지러운 원인에 10명 중에 9명 이상,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이석증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자다가 내가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그때부터 심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고요. 잠시 있어 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옆으로 돌아 누우면 그때 또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짧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임에 의해서 반복이 되죠. 동시에 속이 좀 메스껍기도 하고 심한 경우 토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석증이죠.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거의 95% 이상 이석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회전하냐, 우리가 눈을 감고 차를 타더라도 차가 앞으로 가고 돌고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정말 민감한 센서가 있는데 귀랑 뇌 사이에 있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기관의 오류로 양쪽의 균형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전정기관은 큰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 세 방이 있어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X, Y, Z축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방구리관이라는 게 있고 비유하자면 거실에 연결된 방입니다. 이 거실과 방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구리관은 그 고리 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 물이 흐름이 반대로 형성이 되겠죠. 관성 때문에. 그 흐름을 털세포가 인지를 해서 머리가 왼쪽으로 회전하냐 오른쪽으로 회전하냐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털세포가 있고 털세포 위에 무거운 이석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털만 있으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이석이 중심축 역할을 해줘서 차가 앞으로 가면 이석이 뒤로 처지면서 털을 휘게 만들어서 차가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이 거실에 있는 털세포,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석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이석기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석은 거실에 있으면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방에 들어가면 방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무거운 이석이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조금만 돌렸는데 그 무거운 이석 때문에 물살이 세져서 여러 바퀴 돈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꺾으면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석이 들어가면 이 핸들이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10바퀴 차가 빙글빙글 도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또 꺾었는데 왼쪽으로 또 10바퀴, 20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석이 자기 위치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이석증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요 세 가지 증상만 확인하면 그 진단의 정확도가 무려 89%라고 밝혀졌습니다. 세 가지 증상이 뭐냐? 첫 번째로는 뇌가 빙빙 돌거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드느냐? 두 번째로는 움직일 때 어지럽냐? 세 번째로는 그 어지러움이 3분 이내에 좋아지느냐? 이석은 굴러가다 대부분 1분 이내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 어지럼증이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석증을 어떻게 혼자서 확인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한두 번 해보시고 안 되면 병원에 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을 치료하는 과정은 이석을 굴려서 방 밖으로 빼내는 거니까 이석증이 구를 때는 필연적으로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메스껍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과정은 어지러울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요.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치료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어서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서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석이 들어간 방고리관의 방향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확인하다 보면 정확한 방고리관을 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가치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조금 방향이나 위치가 틀린다고 해서 크게 위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이석증 치료를 하다가 이석이 더 깊이 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미리 잘 알고 치료를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크게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지 않다면 집에서 한두 번 먼저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석증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방고리관을 확인을 하고 치료할게요. 후방고리관 오른쪽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침대에 앉으신 다음에 혹은 소파도 좋고 바닥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높은 베개를 받치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눕는데 머리가 바닥을 향해서 충분히 젖혀질 정도로 눕습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려 봅니다.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후방고리관 이석증이죠. 1분 후에 일어나 보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봅니다. 왼쪽으로 45도 고개 돌린 다음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뒤로 눕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봐서 더 심한 쪽에 이석증이 생긴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더 심했다면 오른쪽 후방고리관 이석증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봐줄 지인이 있다면 이때 눈동자가 떨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후방고리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가 회전을 하면서 위로 튀는 상향안진이 생깁니다. 물론 이석증이 심하지 않으면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심하다고 하면 맨눈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거나 혹은 셀프로 휴대폰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찍으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후방고리관 치료 설명드릴게요. 시작은 아까 진단한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로 돌리시고 뒤로 눕습니다. 누워서 머리가 젖혀지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릴게요. 혹은 1분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남아있으면 어지럼증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천장을 어슷하게 봤다면 지금은 왼쪽으로 고개 돌린 상태에서 천장을 비스듬하게 보는 자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바닥 쪽으로 돌려주는데 이때는 머리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몸을 왼쪽으로 세우면서 머리를 바닥으로 비스듬하게 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역시 1분을 기다리고요. 1분이 대략 지났다면 혹은 어지럼증이 좀 사라졌다면 바닥을 보는 자세 그대로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후방고리관 치료가 끝난 것이죠. 왼쪽 후방고리관 치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린 다음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눕습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이 지났다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고개를 돌려준 다음에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바닥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주는데 머리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세워주면서 고개를 바닥 쪽으로 돌려줍니다. 역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의 시간이 지났다면 바닥을 보면서 그대로 머리와 몸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가 끝났다면 내가 할만한다면 2번에서 3세트 정도 치료를 시행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내시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가능하면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이석이 들어갈 수 있고 밤에 잘 때는 베개를 좀 높여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석이라면 오른쪽으로는 되도록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방고리관 이석증 치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고리관보다는 조금 더 드물기도 하고요. 수평 방고리관은 2가지 타입으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평 방고리관은 방고리관 속에서 이석이 굴러다니는 방고리관 이석증이 있고요. 안쪽 깊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털세포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팽대불응정 이석증 2개로 나눕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보다는 방고리관 이석증이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오늘은 방고리관 이석증을 설명을 드릴 거고 팽대불응정 이석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팽대불응정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이때 베개를 약간 높여서 머리 끝이 30도 정도 기울어지는 게 좋습니다. 턱이 앞으로 약간 기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1분 기다려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1분 기다려봅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석증이 있는 거고, 더 심한 어지럼증이 있는 곳이 방구리관 이석증이 생긴 방향입니다. 이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눈동자가 튀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어서 확인이 힘들다면 그냥 심한 쪽에 문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누가 눈동자를 봐줄 수 있거나 아니면 혼자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방구리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쉽게 얘기하면 바닥 쪽으로 안진이 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지럼증이 더 심한 부위, 눈동자 휨이 더 심한 부위에 이석증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팽대부른정 이석증은 그게 완전히 반대로 일어납니다. 왼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가 왼쪽, 하늘을 향해서 눈동자가 떨리면 팽대부른정 이석증이고, 이것은 더 심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쪽에, 덜 어지럽고 안진이 약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치료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팽대부른정 이석증에 맞춰서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정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의 치료법인 바베큐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베큐법은 마치 우리가 바베큐 꼬치를 굽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린다고 해서 바베큐법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쭉 돌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치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약간 높은 베개를 진단할 때처럼 베고 눕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설프게 돌리지 말고 완전히 90도 고개를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천장 쪽으로, 즉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1분 기다려주시고요. 1분이 지났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왼쪽을 바라본 자세로 1분을 기다려주시고 1분이 지났다면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때 역시 머리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몸을 세우면서 혹은 몸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바닥 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바닥을 본 상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치료가 된 것입니다. 왼쪽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천장을 보고 베개를 약간 눕혀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쉬었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천장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또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줍니다.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몸을 세우면서 혹은 몸을 뒤집으면서 바닥 쪽으로 머리를 돌려줍니다. 역시 1분 기다린 다음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때 1분 안에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분보다 더 있으셔도 됩니다. 후방고리관과 마찬가지로 수평 방구리관도 치료를 한 번에 2세트에서 3세트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잘 때는 문제가 생긴 쪽 말고 반대쪽을 향해서 누워서 주무시거나 베개를 높여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석증 자가 치료가 끝난 것이고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혼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석증이 잘 치료가 되고 나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지럼증 재발에 대한 심한 공포심입니다. 특히 섬세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심한 공포 때문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석증이 재발할까봐 혹은 흔들리면 어지러우니까 목에 뻣뻣하게 힘을 주고 다니다 보면 2차적으로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장애나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특정 자세에서 혹은 여러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는 꽤나 길게 가는 후유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석증을 빨리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석증은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입증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석증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만 먹으면 이석증 재발이 다 방지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내가 비타민 D 약을 먹거나 비타민 D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이석증이 왜 생기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혈류를 강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이고 이석증 구성 영양소를 잘 보충을 해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재발 방지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입니다. 혹은 치료받고 있으면 적정 수준으로 잘 치료하셔야 돼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혈류 장애가 생겨서 이석이 잘 떨어져 나오기 쉽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병이어서 이석도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이석증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식단이 잘못되면 염증 반응이 잘 생기기도 하고 혈류 장애가 잘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류 장애가 잘 생겨서 이석증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단 음식보다는 잡곡, 현미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해산물이나 식물성 기름,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셔서 우리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커피가 혈관 수축제인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이석증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봐서 비타민 D의 합성을 늘려야 되고요. 비타민 D 피검사를 해서 모자라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약이나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일상활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누워있는 분들, 특히 이석증이 재발할까봐 무서워서 누워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계가 막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증가가 되고 각종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이석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명상이라든지 일기쓰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게 이석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석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석증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어지럼증에 민감해지게 되고, 이석증이 아닌데도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 오히려 이석증이 더 잘 재발하게 됩니다. 이석증은 귀에 생기는 감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100%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석증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기가 잘 치료되는 것들처럼 이석증도 대부분 잘 치료되기 때문에 이석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니까 걱정하는 마음을 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두통이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증상에 따라서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두통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2%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4%는 아주 심한 두통인 혈관성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통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뇌종양, 뇌동맥류,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하지는 않으나 오래오래
반복이 되고 만성화가 되면서 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통제 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두통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두통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인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오늘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너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것을 다른 말로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서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두통이 생겨서 서서히 심해진다고 하면 뇌출혈 사이즈가 커지거나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역시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힘을 줄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병원에 꽤 많이 오시는데 헬스 같은 운동을 하다가 머리 아픈 경우도 있고요. 기침을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성행위를 하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두통도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날 때 머리가 아픈 두개내 저압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뇌척수액이 새고 그로 인해서 뇌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인데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장애, 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심하게 균형장애가 생겨서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에는 뇌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과 두통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CT나 MRI를 빨리 찍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치고 나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 당연히 뇌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다치자마자 찍은 CT에서는 뇌출혈이 없었는데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찔끔찔끔 고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처음에는 두통이 별로 심하지 않았다가 2주, 3주, 심지어 2개월, 3개월 후에 두통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심하게 머리가 부딪히지 않더라도 다친 적이 있으면 병원에서 CT를 꼭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 처음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고 MRI에서 아주 작은 뇌출혈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잘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출혈이 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어서 빨리 응급실을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이분은 또 응급실 가서 입원할 생각을 하니까 짐도 챙겨야 되고 보호자도 필요해서 집에 가서 보호자분이랑 같이 출발하려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2차 출혈이 생겼던 거죠. 그때 쓰러졌는데 이때는 의식이 완전히 없을 정도로 심하게 출혈이 생겼고 다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나 후유증 없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때 옆에서 보호자가 빨리 119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CT입니다. 간혹 MRI가 더 정확하니까 MRI를 찍으려고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는 아무래도 찍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약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비쌉니다. CT만 찍어도 웬만한 두통의 원인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은 거의 MRI랑 큰 차이 나지 않게 잘 보이고요. 뇌종양도 두통을 일으킬 만큼 사이즈가 크면 CT에서 잘 보입니다.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은 훨씬 많고 CT는 예약 없이도 웬만하면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CT 찍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CT를 먼저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영제 놓고 CT를 찍어서 혈관 사진을 보기도 하고요. MRI나 MRA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T, MRI가 괜찮거나 위험한 신호가 없어서 굳이 CT,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경우 1차 두통의 경우에는 CT나 MRI가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혈류 초음파 검사죠.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류 속도가 증가가 돼 있으면 뇌혈관, 뇌신경이 과민해져 있는 혈관성 편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목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두통에 관련된 다른 추가적인 검사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두통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CT, MRI나 뇌혈류 초음파 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통 질환에 따른 치료법을 설명드리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차 두통. 2차 두통은 두통 자체가 병이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이고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뇌수막염이나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많지 않으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은 뇌종양이면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없애기도 하고 혹은 사이즈가 작으면 경과를 보기도 하고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나 다른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차 두통이고 1차 두통은 2차 두통과 다르게 두통 자체가 병입니다. 두통의 증상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두통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1차 두통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목이나 머리 부분에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있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교육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플 때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몇 가지 약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관성 편두통.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두통의 형태가 이 혈관성 편두통입니다. 이 혈관성 편두통은 태어나기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지치고 피로해져서 좀 좋은 관리가 필요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뇌를 타고 나왔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세포가 아주 많이 과하게 흥분하게 되고 뇌세포가 흥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부으면서 아픈 것을 혈관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성 편두통의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고 혈당이 떨어질 때 머리가 아프니까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뇌혈관에 작용해서 커피 금단두통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잘 안 되고 한 번씩 머리가 아플 때는 가벼운 진통제를 먹는 걸로 해결해도 되고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된다 혹은 너무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편두통 전용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이게 한 달에 5일, 6일 이상 머리가 아프면 매일 약을 먹어서 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매일 먹는 두통 예방약을 먹게 되고 이걸로 잘 안 되면 주사치료,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좀 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통을 잘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꼽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첫 번째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머리 아플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해서 커피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커피를 안 마실 때 금단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 금단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커피는 뇌를 자극하고 뇌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효과를 보는데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반동적으로 평소에 수축해 있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이러한 금단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데 커피를 평생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커피를 끊어서 커피에 대한 의존을 좀 없애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밤에 스마트폰에 또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 불규칙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말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규칙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잠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만 자도 두통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혈당 저하입니다. 우리가 공복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잘 못 챙겨 먹고 혹은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는 앞으로 가게 되고 목 뒤에 근육은 경직이 되는 거북목 자세가 많이 유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목 주위라든지 눈 주위, 얼굴 주위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면서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 해도 두통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두통 치료할 때 아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내가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 중요한 게 주위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하게 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켜 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게 되면 두통 마사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의 주요 원인인 아까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혈관성 두통도 근육의 긴장과 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두통을 주로 유발하는 근육이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측두근이 경직이 되면 두통이 잘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측두근을 만지는 법은 손을 갖다 대고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측두근이고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지르는 것은 크게 마사지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눌러주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난 상태가 정상 상태라고 우리 근육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넓게 벌려서 강하게 머리를 압박을 해주고 살짝 움직여주면 근육이 풀어주고 근막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머리 뒤쪽을 만져보면 머리 뼈 있죠? 두개골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져보면 근육이 만져집니다. 이 근육 부분을 역시 강하게 눌러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한다면 이 근육이 풀어주고 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응급조치로 쓸 수도 있고 두통을 예방하는 데 쓸 수도 있는 좋은 두통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하면서 또 머리가 아프니까 마사지랑 더불어서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통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던 두통이 생기면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위험한 두통이 아니라면 아니면 평소에 원래 두통을 앓고 계셨다면 다시 생긴 이 두통은 뇌가 피로해져 있고 뇌가 지쳐 있으니까 이제 뇌로 가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줄이고 뇌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해라 이렇게 신호가 되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 이거죠.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잘 식사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